2020년 11월 2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네요. 네이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허경영 여야 다 찍어봤지만 도통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고요. 댓글이 450개가 넘게 달리고 좋아요 공감이 총 600개가 넘게 나왔네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허본자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존 정치권의 도전장 시장 되면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 폐지하고 국가 예산의 70%를 줄이겠다. 이명박 박근혜 무죄라고 생각 즉각 사면해야 마땅. 네, 이게 헤드라인이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기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시장이 될 것이다. 이후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겠다. 허본자 허경영이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필승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판을 흔들 것을 예고했다. 허경영 총재는 18일 오후 자신의 거주지이자 국가혁명당 본산인 경기 양주시 장면 하늘궁에서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출마해서 시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했다. 허 총재는 국민들이 여야 정당만큼은 배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허경영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여야 정당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 찍어줘도 좋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때가 온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여당을 찍어보기도 하고 야당을 찍어보기도 했지만 도통 생활이 바뀌는 게 없다고 느낀다며 이럴 경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재는 또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며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를 받지 않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나 세금을 내면 되지.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를 폐지하고 매매할 때나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그 정도로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총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대 대선 출마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얼마 있으면 대선이 또 치러진다며 대선 시기에 맞춰 서울시장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도 관심을 표했다. 대통령은 뭐든 잘하려고 하는 거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틀어지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에 사과를 하겠다며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못되게 했다는 이런 생각은 없다. 국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신다는 그 내용을 이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지금 여야 정말로 답 없어요. 그러면 댓글들 한번 볼까요? 총 469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순군감순으로 댓글 한번 볼게요. 오히려 이런 재앙보다 허경영이 100배 1000배 잘할 거다. 역대 모든 대통령 통틀어서 가장 잘하실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서울시 예산의 30%만 쓰신답니다. 광화문 800억 뒤집기 뻘짓 같은 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허경영 찍을랍니다. 맞아요. 그 광화문 또 국가 예산 800억 들여가지고 뭐 이상한 것도 한다면서요. 공사 같은 거 한다면서요. 그런 쓸데없는 곳에 예산 쓰지 말고, 아니 그런 곳에 예산 쓸 거면은 차라리 세금을 걷지 마세요. 증세하지 말고, 아니면 쓸 거면은 국민 배당금으로 꽂아 주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저런 거에 800억 쓰고 성인지 예산에 40조 쓰고 또 보도블록 까는데 막 몇십 조씩 쓰고 이러면서 국가 예산에 한
500조 중에 한 300조를 갖다가 그냥 막 쓸데없이 써버리는데 그러면은 세금 걷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쓸 거면 세금 뭐하러 걷어요? 세금 걷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금을 걷을 거면은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공정하게 최하위층 빈곤층부터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시면서 이 격차라도 좀 줄여주셔야죠. 국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런 곳에 돈을 왜 쓰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정치인들이랑 그 공사업자들이랑 은밀한 그 커넥션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국민들은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총 500조 중에 몇백 조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은 진짜로 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차라리 허경영이 낫겠는데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 건 진짜 좋다.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국회의원 줄인다고 하면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혐오감이 그게 달했어요. 국회의원 줄이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좋아하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허경영 어이없는데 이 사람이 말한 공약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이라고 하네요. 허경영 공약, 상속세 폐지, 각종 보유세 폐지, 1억 이하 투자자 수수료 면제, 세금 36가지 통폐합하고 매출 비례 세금제, 흉악범 교도소 제외하고 모든 교도소 폐지, 쌍벌죄 폐지,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중산층까지 월 150만원, 노인수당 70만원, 재원 마련은 교도소 폐지와 재산비례 벌금제로 100조, 특수사업자 500만 100조, 고소득자 탈세 방지 200조, 세금 통폐합 100조, 양적 완화 1000조, 화폐 디자인 변경 1000조, 허경영 라인나우. 양적 완화를 첫 해에 2000조로 하신다는데 그 방식이 아마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화폐 디자인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로 막 숨어버린 자금들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얼추 1000조 정도 돼요. 이거를 갖다가 화폐 이미지를 변경시켜요. 화폐 이미지를 변경시키면 이 지하에 숨어버린 자금들은 꼼짝없이 그냥 못 쓰는 돈 되는 거거든요. 이 돈 숨긴 애들이 이 화폐 바꿔달라고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못 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화폐 이미지 변경해버리고 이제 1000조를 새로 찍어내는 거죠. 이 1000조 새로 찍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2000조 중에 1000조는 이제 지하 자금을 대체한 1000조고 나머지 1000조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찍어버리고 이 총 2000조를 갖다가 이 국민들에게 한 1억씩 꽂아주는 거죠.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억씩 꽂아줘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인플레 안 생겨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 왜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가 넘어가고 또 기업부채가 2000조가 넘어가요. 근데 그 기업부채 2000조 중에 무려 800조가 한 40% 차지하는 그 800조가 이 중소기업 부채예요. 중소기업 부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라서 사실상 이 첫 해에 2000조를 찍어서 준다 해도 이게 대부분 거의 다가 이게 빚 갚는 데 쓰인다고. 그래서 빚 갚는 데 쓰이고 또 개개인이 각자가 1억씩 받는다 해서 막 그 1억 갖다가 모두 통째로 막 한 달 내에 다 써버리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생활에 필요한 그 소비재, 음식 이런 것들은 딱 먹을 만큼만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내가 돈 1억 생겼다고 하루에 한 공기 먹던 거 100공기 먹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일단은 빚 갚는 데 다 쓰여버리기 때문에 인플레 안 생깁니다. 자꾸 인플레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생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었던 적은 있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외 부채가 대외 자산보다 많을 때 그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만약에 위기 터져가지고 외국인 자본들이 막 유출되고 그러면은 당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잖아요. 달러가 없으면 갑자기 환율이 막 치솟고 막 달러당 1000원, 2000원,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2000원, 3000원까지 막 환율이 치솟죠. 환율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들의 그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라든지 여러 원자재들 한국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외 부채가 대외 자산보다 많을 때, 한국이 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IMF 때가 그랬어. IMF 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그때 한국의 대외 부채는 1600억 달러였어요. 무려 8배 차이죠. 그 중에서도 단기 외채가 600억 달러였단 말이야. 외형 보유고 200억 달러보다
이 단기 외채가 600억 달러로 총 3배가 더 많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터지죠. 태국 날아가요. 태국 날아가고 말레이시아 날아가고 인도네시아 날아가고 이렇게 막 날아가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있는 달러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 한국도 그 여파에 휩쓸린다고. 그러면서 그때 또 한국이 고정 환율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환율 맞춘답시고 달러당 800원이라는 이 고정 환율제로 맞춘답시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족족 이 외환 당국에서 이 달러를 갖다가 계속 시장에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인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이 도움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냥 환율에 기인한 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럴 때는 양적완화 하면은 외국인들 자본이 막 유출돼가지고 달러가 막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IMF 때랑 달라요. 2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외 부채가 대외 자산보다 많은 게 아니라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대외 자산이 한 900조 원 정도 되고요. 대외 부채가 한 400조 원 정도 돼. 그러면 총 500조 원 정도는 이제 그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란 말이에요. 500조 원 정도의 충분한 달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 해도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아무리 빠져나가도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달러 풀어가지고 이거 환율 맞춰주면 된단 말이에요. 막 달러가 빠져나가서 막 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막 올라가면은 그때마다 다시 달러 풀어가지고 2,000원에서 1,500원, 1,000원으로 계속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대외 자산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요. 양적완화 아무리 해도 안 생깁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그 대부분의 돈들이 일단 가계부채 갚는 데 쓰이고요. 또 양적완화를 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해도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풀어가지고 상쇄시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국인들이 이 총재님께서 양적완화 한다고 해서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그 가능성도 희박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환율을 보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 나라의 성장 매력을 보고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총재님께서 제시하는 정책들을 외국인들도 다 알겠지. 그러면은 오히려 자본 유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본 유입이 들어오겠죠. 막 달러 막 가지고 막 들어오고 막 한국에 막 여행하러 막 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오겠죠. 달러 유출이 아니라 달러 유입.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그냥 양적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금융실명제 폐지해서 세계 최고의 금융메카 만들고 또 하늘궁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관광국가 만들고 세계 최고의 영성국가 만들고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 만들고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 만들고 막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삼상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은 얘네들이 달러 들고 도망가요? 아니죠. 달러 가지고 오겠죠. 달러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는 반드시 미리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달러 들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갑자기 달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세질 거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세지면은 인플레이션 생겨요? 안 생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사람들이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